검은 하늘이 나처럼 반짝이는 비가 쏟아지는 밤, 준호는 아버지 묘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들은 200억, 150억을 받았죠. 준호가 받은 건 고작 3천만 원짜리 석고 묘비 하나였습니다. 27년 인생의 값이 3천만 원. 그게 아버지가 매긴 막내의 가치였습니다. 그 순간 번개가 치며 석고 틈 사이로 무언가 번쩍했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레 석고 조각을 떼어내자 믿기 힘든 광채가 드러났습니다. 순금이었습니다. 200kg짜리 시가 150억 원을 넘는 거대한 순금 묘비. 석고는 껍데기일 뿐이었죠. 아버지, 묘비 뒷면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들아,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그리고 그 안에는 금고 열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27년간 무시받던 막내. 아버지는 왜 가장 초라한 껍데기 속에 순금을 숨겼을까? 그리고 진짜 시작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묵은지처럼 오래 참고 버틴 인생의 맛 함께 나눠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묵은지 인생 이야기가 더 진하게 익어가는 힘이 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병원 복도에 찬 형광등 아래에서 준호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의사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은 보였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심장마비, 급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만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그 순간 큰형 성진이 복도 끝에서 뛰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새가 흐트러진 채였죠. 둘째 형 동민도 곧 나타났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채로요. 두 형은 의사를 붙잡고 상황을 물었습니다. 준호는 그저 벽에 기댄 채 서 있을 뿐이었어요.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셨지만 동네에서는 꽤 알려진 분이셨거든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들어왔습니다. 이 부장님, 힘내세요. 동민 약사님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조문객들은 성진과 동민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는 구석에서 화환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누구도 그에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사장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죠. 큰형수 유정아가 지나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준호야, 커피 좀 더 타다 놔. 손님들 많이 오시잖아. 준호는 묵묵히 일어났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늘 이랬습니다. 형들은 자랑스러운 아들이었고 자신은 그저 막내였죠. 편의점이나 운영하는 막내. 3일장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가족들이 모였어요. 유산 상속을 위해서였죠. 준호는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차피 자신에게는 별로 남을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고 이천수 회장님께서는 생전에 명확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장남 이성진 씨에게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상가 건물을 상속합니다. 시가 약 200억 원입니다. 성진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유정아는 입꼬리를 올렸죠. 차남 이동민 씨에게는 대전 서구의 병원 건물과 아파트 2채를 상속합니다. 시가 약 150억 원입니다. 동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째 형수 김소희가 동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변호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서류를 한 장 더 넘겼어요. 삼남 이준호 씨에게는 공주시 외곽의 석고묘비 하나. 감정가 3천만 원.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공주시 외곽 선산에 있는 석고 묘비 하나를 상속합니다. 감정가는 약 3천만 원입니다. 그 순간 준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석고묘비 3천만 원? 뭐라고요? 준호가 자신도 모르게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석고 묘비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확하게는 고인의 묘비입니다. 석고로 만들어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정아가 콧웃음을 쳤다. 그래도 뭔가 받았네. 편의점 사장 주제엔 과분하지? 그 말에 준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소희도 거들었어요. 석고묘비나 받아도 감사해야지. 아무것도 안 받는 것보다는 낫잖아?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어요. 마음의 상처가 더 컸으니까요. 성진이 어색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준호야, 너무 실망하지 마. 아버지도 나름의 이유가 있으셨겠지. 하지만 그 위로도 준호에게는 가시처럼 들렸습니다. 200억을 받은 사람의 위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준호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복도를 걷는데 벽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왜 나에게만 이런 차별을?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형들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오자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준호는 주차장에 세워둔 낡은 경차를 바라봤어요. 형들의 외제차 옆에서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준호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돌아보니 묘지 관리인이었어요. 장례식 때 본 얼굴이었죠. 준호 씨, 잠깐 할 말이 있어요. 관리인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이상한 점이요? 비 오는 날만 묘지를 찾으셨거든요. 맑은 날은 한 번도 안 오셨는데 비만 오면 꼭 오셨어요. 준호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항상 묘비를 쓰다듬으며 뭔가 중얼거리셨어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거다라고요. 관리인은 그 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준호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수수께끼가 또 하나 늘어난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27년 인생 동안 아버지와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릴 때 자전거를 가르쳐 주던 아버지. 하지만 형들에게는 자동차를 사주셨죠. 중학교 졸업식 때 와주신 아버지. 하지만 형들 대학 입학식에는 온 가족이 함께 갔었어요. 편의점을 열 때 조금 도와주신 아버지. 하지만 형들의 사업에는 수십억을 투자하셨죠. 항상 차별이었습니다. 늘 뒤처졌어요. 그래도 준호는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도 인정받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도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석고 묘비. 그것이 아버지가 준호에게 남긴 전부였습니다. 편의점에 도착한 준호는 카운터에 앉았습니다. 손님도 없는 늦은 시간이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혼자 앉아 있으니 더욱 쓸쓸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었나요? 빈 편의점에 준호의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영원히 없을 거예요. 그날 밤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묘지에 가서 그 석고묘비라는 걸 직접 봐야겠다고. 아버지가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흔적을 확인해야겠다고. 창밖에 빗방울이 톡톡 떨어지기 시작했다. 준호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비 오는 날만 묘지를 찾으셨다. 관리인의 말이 귓가에 울렸다. 마치 지금 이 순간 그 비가 아버지가 남긴 신호처럼 느껴졌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수수께끼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헛된 기대일까요? 준호는 빗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희망인지 절망인지 알 수 없는 그 무언가가 공주시 외곽 산자락의 묘지. 준호는 낡은 경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다른 집 묘비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검은 대리석, 회색 화강암, 고급 석재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하얀 석고 묘비 하나. 아버지의 묘였습니다. 이천수 회장묘. 석고에 새겨진 글씨마저 흐릿했어요. 지난주 비에 표면이 녹아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준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옆집 묘비는 이탈리아산 대리석이었어요. 금박 글씨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반대편은 검은 화강암에 정교한 조각이 새겨져 있었고요. 아버지 묘만 초라했습니다. 마치 준호처럼. 다른 묘비들은 기품이 있었지만 아버지 묘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마치 준호의 인생처럼. 석고라니. 무릎을 꿇고 묘비를 만져봤어요. 표면이 푸석푸석했습니다. 손에 하얀 가루가 묻어났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편의점 알바생이었어요. 사장님, 빨리 오셔야 해요. 담배의 재고가 떨어졌어요. 알았어. 지금 갈게. 준호는 일어섰습니다. 묘비를 한 번 더 봤어요. 그냥 가기가 미안했습니다. 아버지, 다음에 또 올게요. 편의점으로 돌아오는 길. 신호등에 멈춰 섰을 때 핸드폰을 봤습니다. 형들의 SNS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성진 형은 강남 호텔에서 가족 식사 중이었습니다. 주말 브런치는 역시 여기가 최고라는 글과 함께요. 동민 형은 제주도였어요. 골프장 사진이 여러 장 올라왔습니다. 준호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편의점에 도착하니 손님들이 줄 서 있었어요. 알바생이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카운터로 뛰어들었습니다. 담배를 꺼내고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쉴 틈이 없었어요. 저녁 8시가 되어서야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김밥 하나를 꺼내 먹었어요. 차가웠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릴 힘도 없었거든요. 가게 밖을 봤습니다. 같은 또래들이 웃으며 지나갔어요. 퇴근하는 사람들이었겠죠. 준호에게 퇴근은 없었습니다. 편의점은 24시간이니까요. 사장님, 단골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우유 하나 주소. 내 할머니, 준호는 우유를 건넸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젊은 사람이 고생이 많아. 그나저나 아버지 묘는 잘 다녀왔소? 네, 다녀왔어요. 석고묘비라며? 쯧쯧, 동네에서 다들 그러더구만. 아무리 막내라도 그렇지. 석고묘비는 좀 심하다고. 준호의 가슴이 쿡 찔렸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형들은 빌딩이랑 병원 받았다면서. 너한테만 왜 그러셨을까? 할머니는 혀를 찼습니다. 우유값을 내고 나갔어요. 준호는 카운터에 엎드렸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을 보니 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아, 묘비. 석고는 물에 약했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녹아내렸어요. 이번엔 또 얼마나 손상될까요? 준호는 우산을 들었습니다. 가게를 비울 수는 없었어요. 그저 빗소리를 들으며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가족 단톡방이었습니다. 큰형수가 사진을 올렸어요. 새로 산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선물 받았어요. 라는 글과 함께요. 둘째 형수도 사진을 올렸습니다. 백화점 VIP 라운지였어요. 쇼핑 중
준호는 단톡방을 나왔습니다. 더 볼 수가 없었어요. 새벽 2시. 손님이 뜸해졌습니다. 준호는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자판기 커피였습니다. 쓰디썼어요. 문득 묘지 관리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날만 묘지를 찾으셨다. 왜 하필 비 오는 날이었을까요? 석고 묘비가 손상되는 걸 보러 가신 건 아니겠죠.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해봤자 답은 없었어요.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쳤습니다. 준호는 알바생과 교대하고 묘지로 향했어요. 석고 묘비가 걱정됐거든요. 묘지에 도착하자 준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석고 묘비의 한쪽 면이 크게 떨어져 나가 있었어요. 하얀 가루가 묘비 주변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 준호는 무릎을 꿇었어요. 떨어진 석고 조각을 주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균열 사이로 뭔가 보였습니다. 아주 작은 틈이었어요. 햇빛이 비치자 그 틈 사이로 뭔가 반짝였습니다. 금속 같은 것이었어요. 햇빛에 반짝이는 건 분명 금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석고 안에서 빛이 날 수 있단 말인가? 이게 뭐지? 준호는 틈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석고 안에 뭔가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너무 작은 틈이라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손으로 석고를 더 떼어내려 했지만 단단했어요. 억지로 떼면 묘비 전체가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일어섰습니다. 그냥 착각이겠죠. 석고 묘비 안에 뭐가 있겠어요. 아버지가 그런 걸 숨겨놓으셨을 리도 없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습니다. 묘지 관리인의 말, 비 오는 날만 찾아오신 아버지, 그리고 이 균열 사이로 보이는 무언가. 퍼즐 조각들이 있는데 맞춰지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준호는 묘비를 한 번 더 봤습니다. 다음 비가 오면 이 석고 묘비는 더 많이 부서지겠죠. 그때는 안에 뭐가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정말로 뭔가 있다면. 아버지, 혹시 뭔가 숨기신 건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 불었어요. 준호는 돌아섰습니다. 편의점으로 가야 했어요. 오후 교대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차에 올라타며 백미러로 묘비를 봤습니다. 햇빛을 받은 석고 묘비가 하얗게 빛났어요. 초라하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묘비였습니다. 일기예보를 확인했어요. 이번 주말 큰 태풍이 온다고 했습니다. 태풍이 오면 모든 게 드러날 것입니다. 아버지가 진짜로 남긴 게 무엇인지, 그때 모든 게 밝혀지겠죠. 석고 속에 정말 뭔가 있는지, 아니면 그저 준호의 헛된 기대인지. 준호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편의점으로 가는 길, 형들의 빌딩과 병원이 보였어요. 높고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편의점도 보였죠. 작고 초라했습니다. 석고 묘비처럼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그게 그렇게 서럽지 않았습니다. 균열 사이로 본 그 반짝임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균열 사이로 보였던 그 반짝임이 계속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태풍이 오면 모든 게 드러날 것이다. 아버지가 진짜로 남긴 게 무엇인지. 태풍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준호는 편의점 셔터를 내렸어요. 이런 날씨에는 장사도 안 됐습니다. 바람이 간판을 흔들었어요. 유리창이 덜덜 떨렸습니다. 묘지가 걱정됐습니다. 석고 묘비가 이 비바람을 견딜 수 있을까요? 아니, 견딜 수 없겠죠. 이미 균열이 있었으니까요. 준호는 우비를 입었습니다. 차 키를 들었어요. 묘지로 가는 길은 위험했습니다. 나뭇가지가 날아다녔어요. 빗물이 도로를 덮었습니다. 와이퍼를 최고 속도로 켜도 앞이 잘 안 보였어요. 산길로 들어서자 더 심해졌습니다. 차가 흔들렸어요.
몇 번이나 멈춰 섰습니다. 돌아가야 하나. 하지만 준호는 계속 갔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꼭 가야 할 것 같았어요. 묘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바람이 준호를 밀었어요. 우산은 바로 뒤집혔습니다. 그냥 버렸어요. 비를 맞으며 뛰었습니다. 진흙이 신발에 달라붙었어요.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일어나서 또 뛰었어요. 아버지 묘비가 보였습니다. 아, 석고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큰 조각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빗물이 폭포처럼 묘비를 때렸어요. 하얀 석고가 우유처럼 녹아내렸습니다. 준호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손으로 떨어지는 석고를 막으려 했습니다. 소용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번쩍 번개가 쳤어요. 그 순간 준호는 봤습니다. 석고 아래 뭔가 있었어요. 노란색이었습니다. 손으로 석고를 벗겨냈습니다. 젖은 석고는 쉽게 떨어졌어요. 더 많이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노란빛이 번쩍였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분명 금빛이었습니다. 금이었어요. 이게 뭐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봤어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진짜 금속이었어요. 미친 듯이 석고를 벗겨냈습니다. 손톱이 부러졌어요. 피가 났습니다. 상관없었어요. 석고를 벗길수록 금이 더 많이 드러났습니다. 전체가 금이었어요. 거대한 순금 묘비였습니다. 준호는 뒤로 물러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순금. 비를 맞은 금 표면이 번쩍였어요. 정교한 조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날짜, 그리고 문구. 겉모습에 속지 말라. 진짜 보물은 가장 초라한 곳에 있다. 준호는 묘비를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뺨에 닿았어요. 아버지, 아버지,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흘렀어요. 석고는 가짜였습니다. 껍데기였어요. 진짜는 이순금 묘비였습니다. 200kg. 준호는 대충 계산했어요. 현재 금 시세로 150억이 넘었습니다. 형들보다 많았어요. 왜 이렇게. 묘비 뒷면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도 글씨가 있었어요. 준호야, 27년 동안 미안했다. 너는 내 진짜 보물이었다. 준호는 무너졌습니다. 땅에 주저앉았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버린 게 아니었어요. 가장 큰 선물을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숨겨둔 거였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런 방식으로? 손가락이 뭔가 만졌습니다. 묘비 아래쪽에 작은 손잡이가 있었어요. 당겨봤습니다. 딸깍. 작은 서랍이 열렸어요. 안에 봉투가 있었습니다. 비닐로 여러 겹 쌓여 있었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와 열쇠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어요. 아들아, 이제 진짜 여행이 시작된다. 이 열쇠는 은행 금고의 것이다. 거기엔 더 큰 진실이 있다. 형들에게는 말하지 마라. 추신, 넌 내 아들이 아니다. 넌 내 조카다. 내 아버지는 내 누나의 남편, 이준석. 내 어머니는 내 누나, 이수진이었다.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다? 무슨 말일까요? 번개가 또 쳤습니다. 순금 묘비가 번쩍였어요. 준호는 일어섰습니다.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편지도 넣었습니다. 순금 묘비를 다시 봤어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어요. 아버지가 숨긴 더 큰 비밀이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더 거세졌어요. 준호는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찾을게요. 아버지가 숨긴 진실을. 순금 묘비는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숨겨진 마음이 준호 앞에 모습을 드러낸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서려는 순간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야, 큰형 성진이었어요. 둘째형 동민도 있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서 있었어요. 그들의 눈이 순금 묘비에 고정됐습니다. 이게 뭐야? 성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금이야? 동민이 다가왔습니다. 묘비를 만졌어요. 진짜 순금이네. 이게 대체 두 형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놀라움에서 분노로. 너 혼자 가지려고? 성진이 준호의 멱살을 잡았어요. 150억짜리 금덩어리를 혼자 먹으려고? 준호는 형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거예요. 뭐? 동민이 소리쳤어요. 우리도 아들이야. 왜 너한테만? 형들의 눈에 탐욕이 번뜩였습니다. 빗속에서 세 사람이 대치했어요. 준호는 주머니 속 열쇠를 만졌습니다. 더 큰 비밀이 있었어요. 그걸 형들이 알면 안 됐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일단 돌아가요.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준호가 말했어요. 돌아가? 성진이 비웃었습니다. 이걸 두고 그냥 가? 미쳤어? 바람이 울부짖었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어요. 폭풍 속에서 순금 묘비만 변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진실을 품은 채. 다음 날 아침 온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200kg 순금 묘비가 발견됐다더라. 막내가 150억을 가져갔대. 소문은 불길처럼 번졌습니다. 그 시작은 묘지 관리인이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 묘비를 점검하다가 순금이 드러난 걸 보고 입을 연 것이었죠. 준호의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준호야, 당장 집으로 와. 어머니였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준호는 편의점 문을 닫았습니다. 어머니가 사는 본가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성진, 동민, 큰형수 유정아, 둘째 형수 김소희, 그리고 어머니. 모두의 눈이 준호를 향했어요. 앉아.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소파 끝에 앉았어요. 가족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150억. 성진이 입을 열었어요. 순금 묘비가 150억이라며?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쳤네. 유정아가 말했어요. 우리는 빚에 허덕이는데 막내가 150억? 성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사실 말하자면 나 다음 달에 명예퇴직이야. 모두가 놀랐어요. 준호도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나가래. 퇴직금도 별로 없어. 아이들 학원비, 대출 이자. 진짜 막막해. 성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동민도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약국도 망했어. 코로나 이후로 계속 적자야. 소희 학원도 마찬가지고. 김소희가 고개를 숙였어요. 온라인 수업 때문에 학생이 다 빠졌어요. 월세도 못 내고 있어요. 준호는 형들을 봤습니다. 몰랐어요. 형들이 이렇게 힘든 줄은. 그런데 너는 150억? 성진이 주먹을 쥐었어요. 그게 말이 되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준호야, 가족끼리 나눠 가지자. 준호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머니, 우리가 남이야? 가족이잖아.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형들이 얼마나 힘든지 봐라. 넌 아직 젊잖아.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겠니? 어머니의 말은 위로가 아니라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버지가 자신에게 준 것인데, 형들은 이미 수백억을 받았는데.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준호가 일어섰어요. 생각
동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뭘 생각해? 우리가 가족인데. 맞아! 유정아가 소리쳤어요. 혼자 다 먹으려고? 양심이 있어? 준호는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어디가? 성진이 준호의 팔을 잡았어요. 야, 형! 준호가 돌아봤습니다. 놓아주세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성진의 눈에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제발. 준호야. 준호는 형의 손을 뿌리쳤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변호사였습니다. 이준호 씨, 형제분들이 연락했는데요. 공동 상속 소송을 검토한대요. 준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가능한가요? 아니요. 유 원장이 명확해요. 묘비는 준호 씨 단독 상속입니다. 그래도 불안했어요. 형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몰랐으니까요. 편의점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행 직원이었습니다. 이준호 씨? 네. 한국은행에서 나왔습니다. 금고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요. 준호의 심장이 뛰었어요. 아버지가 말한 그 금고, 뭘 확인하시려고요? 최근에 열쇠를 받으셨죠? 그 금고는 특별 관리 대상입니다. 아무나 열 수 있는 금고가 아니거든요. 본인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내일 오전에 은행으로 오시면 됩니다. 신분증이랑 열쇠 꼭 가져오세요. 직원이 가고 준호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어요. 작은 금색 열쇠였습니다.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밤이 됐습니다. 준호는 카운터에 앉아 있었어요. 손님도 없는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성진이었습니다. 혼자 왔어요. 형, 성진이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준호야. 형이 카운터에 기댔어요. 미안하다. 준호는 놀랐습니다. 형이 사과한 건 처음이었어요. 27년 동안 너를 무시했어. 미안해. 성진의 눈이 빨갰어요. 하지만 나 진짜 힘들어. 애들 학원 끊어야 해. 집도 팔아야 할 것 같아. 형의 어깨가 떨렸어요. 도와줄 수 없니? 준호는 형을 봤습니다. 한때는 자랑스러운 대기업 부장이었던 형. 이제는 초라한 중년 남자였어요. 형은 200억 받았잖아요. 다 날렸어. 성진이 웃었어요.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투자 실패, 사기, 다 잃었어. 유정이는 모르는 일이야.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순금, 요비, 정말 아버지가 너한테 준 거야? 네. 왜 너한테만? 성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는 날 사랑하지 않으셨나 봐. 그 말에 준호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 편지가 떠올랐어요. 넌 내 아들이 아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준호에게만 이런 유산을 남기신 걸까요? 형, 시간을 주세요. 정리할 게 있어요. 성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정리? 내일 은행에 가봐야 해요. 그 다음에 얘기해요. 형이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어요. 준호야, 네. 우리 진짜 가족 맞지?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편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으니까요. 넌 내 아들이 아니다. 그럼 준호는 누구일까요? 성진이 나갔습니다. 준호는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보니 어둠 속에서 별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위에서 지켜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내일 은행에 가면 모든 게 밝혀질까요? 아니면 더 큰 혼란이 시작될까요? 준호는 열쇠를 꽉 쥐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마주할 준비가 됐어요. 한국은행 지하 금고. 준호는 직원을 따라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하 3층까지 내려갔어요. 긴 복도를 걸었습니다.
철문이 여러 개 있었어요. 여기입니다. 직원이 멈췄습니다. 517번 금고였어요. 이 금고는 20년 전에 개설됐네요. 열쇠 주세요. 준호가 열쇠를 건넸습니다. 직원이 문을 열었어요. 30분 드릴게요. 직원이 나갔습니다. 준호는 금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한가운데 금속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서류 뭉치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봉투. 준호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아버지의 편지였습니다. 긴 편지였어요. 준호야. 이제 모든 걸 말할 때가 됐구나. 넌 내 아들이 아니다. 내 조카다. 너의 아버지는 내 누나의 남편, 이준석이었다. 너의 어머니는 내 누나, 이수진이었고, 20년 전 너의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너는 겨우 1살이었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나는 너를 입양했다. 내 아들로 키웠다. 너의 부모님이 남긴 유산이 있었다. 보험금 10억 원. 그리고 작은 땅 몇 개. 나는 그 돈을 투자했다. 20년 동안. 너를 위해. 이제 그 결과를 보여줄 때다. 이 상자 안의 서류를 봐라.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 증서, 채권. 총 가치는 500억 원이 넘는다. 이것이 너의 진짜 유산이다. 너의 부모님이 남긴 것을 내가 키운 것이다. 왜 숨겼냐고? 형들이 알면 너를 더 미워했을 거다. 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조카니까. 왜 섞고 묘비로 포장했냐고? 너의 마음을 시험하고 싶었다. 가장 초라한 유산을 받고도 원망하지 않을지. 그리고 넌 합격이었다. 성진과 동민은 내 친아들들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충분히 받았다. 너는 달랐다. 늘 양보했고 늘 참았다. 그게 미안해. 순금 묘비는 내 선물이다. 500억은 너의 부모님 유산이다. 이제 선택은 너의 몫이다. 형들과 나눌 수도 있고 혼자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기억해라. 진짜 보물은 돈이 아니다. 가족이다. 주신 너의 부모님 사진을 넣어뒀다. 그리고 그들이 너에게 쓴 편지도 1살 생일 선물로 미리 써둔 것이다.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조카였어요. 친아들이 아니라 조카.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부부가 웃고 있었어요. 품에는 아기가 있었습니다. 준호였어요. 어머니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준호야.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 엄마는 없겠지? 미안해. 더 함께하고 싶었는데. 넌 특별한 아이야.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해. 행복하게 살아. 사랑해. 눈물이 떨어졌어요. 편지가 젖었습니다.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정말 500억이 넘었어요. 서울 빌딩 3개, 땅 여러 개, 주식, 채권. 준호는 금고를 나왔습니다. 밖에서 형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어? 성진이 물었어요. 준호는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가 쓴 편지를 모두가 읽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카, 어머니가 중얼거렸어요. 그럼 넌 내 아들이 아니었어. 이상하게도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도 20년을 내 아들처럼. 성진이 주저앉았어요. 우리가 친자식도 아닌 너를 그렇게 대했구나. 동민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는 형들을 봤어요. 27년 동안 자신을 무시했던 형들. 하지만 이제 이해했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은 동생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죠. 형, 준호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형들의 동생이에요. 피는 안 섞였지만. 성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와드릴게요. 빚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세요. 준호야. 조건이 있어요. 모두가 준호를 봤습니다. 가족이 되어주세요. 진짜 가족. 어머니가 준호를 끌어안았어요. 넌 내 아들이야. 20년 동안 내가 널 안아왔는데. 이제 와서 피가 무슨 상관이 있니? 성진과 동민도 다가왔습니다. 미안했어. 성진이 준호의 어깨를 잡았어요. 이제부터 진짜 동생으로 대할게.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순금 묘비는 국립박물관에 기증했어요. 가족 사랑의 상징이라는 이름으로 500억 중 일부로 형들의 빚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한복판 이수진 교통안전재단 현판이 걸리던 날, 가족들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준호의 친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성진은 재단의 법무이사가 됐어요. 동민은 의료지원팀장이 됐습니다. 준호의 편의점은 그대로 운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를 겸하게 됐어요. 수익은 모두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1년 후, 가족들이 아버지 묘 앞에 모였습니다. 순금은 없어졌지만 새로운 대리석 묘비가 세워졌어요.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 이천수.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호는 묘비에 꽃을 놓았어요. 아버지, 이제 알았어요. 진짜 보물이 뭔지. 옆에서 성진이 말했습니다. 그래? 뭔데? 가족이요? 모두가 웃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우산을 함께 썼으니까요. 준호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어요.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그리고 친부모님이 웃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가 속삭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편의점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27년 동안 자신은 막내였어요. 무시받는 막내. 하지만 사실은 가장 사랑받는 조카였습니다. 삼촌이 20년 동안 지켜준 보물이었어요. 이제 준호의 차례였습니다. 받은 사랑을 세상에 돌려줄 차례. 편의점 문을 열었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오늘 점심은 뭐니? 김치찌개요. 할머니? 아이고, 좋구나. 준호는 웃었습니다. 진짜 행복한 웃음이었어요. 가장 초라했던 편의점은 이제 동네의 중심이 됐습니다. 무시받던 막내는 이제 가족의 기둥이 되었지요. 석고묘비 속 순금처럼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가장 초라한 곳에 가장 값진 보물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쓰라린 삶의 맛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날은 소금처럼 짜고 어떤 날은 고추처럼 맵죠. 하지만 묵은지가 깊어질수록 더 큰 맛을 내듯이 우리 인생의 쓰라린 상처들도 결국은 지혜라는 깊은 맛을 냅니다. 여러분은 어떤 묵은지 맛을 내고 있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